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병률 시인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시집의 문장을 인용한 말입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도시를 생각하면 어딘가 고립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포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 풍경이 주는 그리우면서도 애틋한 정서 때문에 로맨스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라는 말이 로맨틱하게 들리는 이유는 오늘 다룰 두 영화가 생각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러브레터와 윤희에게입니다. 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이님, 웨이드님, 루카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지금부터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저번 겨울 멜로 매치업에는 겨울과 관련된 기억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엔 눈과 관련된 패널분들의 기억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오면 아빠랑 꼭 나가서 같이 놀았던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 네. 같이 아파트 앞에 눈을 치우기도 했는데 그중에 더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번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양동이 같은 거를 들고 아빠랑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양동이를 꼭꼭 채워가지고 그걸 쌓아서 성벽인지 이글루인지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완전 아빠랑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만들고 이제 완성된 걸 보고 아 진짜 이게 녹을 때까지 그냥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딱 뒤도는 순간 어떤 남자애가 그걸 몸으로 부신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랑 아빠랑 너무 허무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니까 그 친구도 뭐라 하지 못하고 그렇죠. 너무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사람들이 만든 눈사람을 부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제발 그 눈사람이든 조각이든 만든 거를 그 순수한 마음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여러분도 눈사람 보시면 그냥 예쁘게 사진으로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막 큰 일화는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눈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겨울이 오면 첫눈 볼 생각에 항상 설렜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엄청 추운 날에 막 붕어빵을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운명처럼 첫눈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되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눈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와서 눈을 보면 진짜 산책 나온 강아지 마냥 눈만 보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고 너무 신나요? 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코이님이랑 마찬가지로 아빠랑 그 완전 두꺼운 방한 장갑 그걸 끼고 나가서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길래 정말 기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저도 눈사람 부시고 다니는 행위는 진짜 이건 범죄다. 이거 용납을 해야 할 수가 된다.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지안님 합니다. 눈사람은 살아남았네요. 네, 제 눈사람은 그때가 거의 10년 넘었던 전이라서 약간 낭만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보니 이번 겨울에 다시 내릴 눈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 팟캐스트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1부의 1장에서는 영화 러브레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이님, 이와이 슌지의 영화 러브레터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히로코는 약혼한 남자친구 후지 이츠키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 그의 졸업 앨범 속 옛 주소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뜻밖의 답장을 받은 히로코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달리 동명이인인 후지 이츠키가 답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남자친구였던 이츠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몰랐던 모습들을 알아가고 진정한 작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겨울 감성이 제대로 느껴지면서도 과거 일본의 감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영화 같아요. 패널분들께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사소한 장면이긴 한데 그 자전거 보관소에서 네. 그 페달로 자전거 조명을
만들고 그걸로 시험지를 확인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날로그 감성이 완전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 좀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 장면 이후에 나올 질문에서 답변으로 준비했었던 장면이라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러브레터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명장면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 오겐키 데스까 하는 네. 거기에 그 처음에 영화 볼 때 그 설원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배경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명장면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츠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히로코랑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히로코랑 이츠키가 계속 편지로만 소통했잖아요. 네. 근데 서로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편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츠키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보고 히로코가 이츠키다 이렇게 좀 맞아요. 보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히로코가 이츠키의 집 앞에서 편지를 쓰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뭔가 저는 그 장면이 엄청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집 주인을 기다리면서 집 주인을 위한 편지를 쓴다는 게 너무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의 감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그 편지에서 모든 걸 적어내지를 또 않잖아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히로코의 감정도 조금은 살필 수 있는 장면이라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장면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영화는 히로코의 편지를 이미 죽은 전 남자친구의 동명이인인 이츠키가 편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히로코와 이츠키는 서로 닮은 인물로 묘사되는 동시에 한 배우가 1인 2역으로 등장하잖아요. 이러한 연출과 나카야마 미호 배우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전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좀 헷갈렸어요. 의외로. 왜냐면 너무 그 헤어스타일이랑 외관이 너무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보통 1인 2역 하면은 같은 배우를 쓰더라도 얼굴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 지었을 것 같은데 얼굴을 정말 똑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막 고베랑 오타루 위치가 바뀔 때 좀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맞아요. 헷갈렸는데 두 번째 보니까 진짜 연기를 잘했다고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또 목소리도 좀 다르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연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볼 때 이 러브레터의 줄거리에 대한 아무 그 사전 지식도 없이 보기 시작해서 1인 2역이라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같은 얼굴인데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나중에 알았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그때서야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별 지어서 연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배우가 감정 연기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히로코는 사랑을 떠나보내는 사람이고 이츠키는 뭔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엄청 상반된 감정을 다루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관객들에게 잘 보였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앞선 의견과 비슷하게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1인 2역인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좀 약간 무심했나 봐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모르셨어요? 처음 봤을 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부러 외적으로 좀 비슷한 배우를 섭외해서 촬영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근데 그만큼 그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히로코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인물인 반면에 이츠키는 좀 더 밝고 귀여운 그런 매력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엄청 따뜻하게 입는 게 이츠키가 이츠키는 진짜 따뜻하게 입어 보여서 진짜 따뜻해 보였어요. 오타루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구분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히로코는 편지의 주인을 찾아서 오타루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남자친구의 첫사랑인 이츠키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히로코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히로코의 감정이 어땠을지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얘기하자면 솔직히 조금 이미 죽은 남자친구지만 이 자식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첫사랑이랑 자기가 지나가는 택시 아저씨조차 방금 태운 손님과 닮았네요 라고 할 정도로 닮았으면 그거는 좀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배신감을 넘어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냥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히로코가 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이후에 저는 그러면 편지를 쓰는 일이나 뭔가 죽은 남자친구를 향한 뭔가 나의 노력이나
뭔가 마음을 떠나보내는 과정 그런 게 절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히로코처럼. 그냥 뭔가 그래 다 가짜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 마음 정리가 좀 더 빨리 됐을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히로코가 약간 자신이 이츠키를 사랑한 것만큼 이츠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의 상처도 받긴 했겠지만 약간 이츠키가 그동안 첫사랑을 못 잊어서 첫사랑과 닮은 자신을 좋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제는 이츠키한테 그런 걸 막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막 그쵸. 너 그거 맞아?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나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슬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츠키가 살아있었다면 물어볼 수라도 있으니까 좀 충격이 덜했을 것 같은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상처를 더 받았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저 혼자 남자니까 네. 이츠키의 감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살짝 첫사랑과 닮은 게 네. 완전 안 좋은 뜻은 아니지 않나요? 궁금해요 갑자기. 근데 이게 취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이츠키가 소나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여자친구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인지와 관련 없이.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게 이츠키의 첫사랑이 좀 중학생 때 진짜 풋풋한 그리고 뭘 어쩌지도 못한 사랑이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연애를 많이 했는데 전 여자친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좀 사람을 대체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첫사랑의 한정에서는 좋은 의미지 않나? 라고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동의를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히로코는 이츠키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름이 같은 두 후지 이츠키의 중학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풋풋한 장면들이 많아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 시절 이츠키들의 회상 장면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셨나요? 저부터 말하자면 아까 루카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전 여기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맞아요. 나고 뭔가 다 사방이 불이 꺼져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만 그런 불빛이 이렇게 전멸하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 얘기하면 그 장면도 엄청 좋았는데 네. 그 창문 커튼 사이로 보이는 어린 후지 이츠키 장면 워낙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남자 어린 네, 이츠키. 맞아요. 그 커튼을 이렇게 날리면서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고 자, 이와이 슌지가 정말 미화를 잘한다. 좀 평범하게 채읽고 있는 장면인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커튼 그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엄청 낭만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 또 막 패러디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쵸. 커튼 사이로 비치는 남주 맞아요. 패러디도 많이 하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진짜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 이 장면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약간 그 장면을 근데 낭만적으로 만든 거에 남주인공의 외모도 그렇죠. 맞아요. 한 몫을 했다고 좀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츠키가 전학 가기 전에 여자 이츠키의 집에 방문을 해서 대신 책을 반납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이때 책 속에 사실은 이츠키가 그린 여자 이츠키의 그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츠키가 나중에 알게 되긴 하지만 약간 그걸 책 속에 넣어서 전달을 함으로써 이츠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색하게 막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이츠키의 모습이 좀 귀여워 보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장면에서 만약에 그 여자 이츠키가 그 카드 뒷면에 자신의 그림을 그때 봤었으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랬을 맞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서카드에 이름 적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너무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하니까 뭔가 쓰는 걸로 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츠키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도서카드에 이름을 계속 적는 일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츠키 남자 이츠키의 그 여친 히로코가 그래서 편지에서 이츠키가 적었던 이름이 정말 자신의 이름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히로코는 뭔가 이츠키의 성격을 아니까 사귀어봤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소심한 남자친구였나 봐요. 그 약간 여자한테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남자친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후지 이츠키 말고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츠키의 할아버지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뭔가 이츠키 할아버지가 집이랑 동일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츠키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 걷지 않을 거다, 뛸 거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너무 슬펐거든요. 그리고 뭔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이제 아들을 병원으로 옮길 때 40분이 아니라 38분이 걸렸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할아버지의 죄책감을 덜려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거를 새기고 있었으면 그렇게 시간까지 기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떨치기 위해서 이츠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달릴 때 76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지금 맞아요. 체력이 엄청 맞아요.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저는 아키바 시게루 그 선배 캐릭터가 기억이 남는데 그 시게루가 설산에서 막 히로코는 내가 잘 보살필게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래 이렇게 메아리로 잡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귀엽게 느껴졌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질색했을 포인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히로코가 이츠키를 좀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캐릭터여서 마지막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아키바 시게루 캐릭터가 이츠키의 친구잖아요. 대학 동기였잖아요. 원래. 그리고 되게 친했던 사이 같거든요. 같이 산도 타고 할 정도면. 근데 이제 이츠키의 여자친구였던 히로코를 자신의 여자친구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도덕적인가 안 도덕적인가. 제가 생각해도 네.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게루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납득이 되긴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싶을 상황이긴 해요. 약간 힘든 길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아키바가 이 편지를 진짜 이츠키가 보낼 리가 없다. 내가 먼저 널 꼬실 걸 그랬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너무 마이너스였나요? 네, 너무 마이너스. 근데 저는 아키바 캐릭터 말고도 그 사나의 캐릭터가 너무 웃겼는데 영화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츠키에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서 인상 깊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나이를 통해서 두 이츠키가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사나이 캐릭터도 되게 감초같이 톡톡 튀는 매력이 있었던 캐릭터 같습니다. 그래서 사나이 그 소개시켜주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봉지 씌우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네, 히로코는 남자친구가 조난당한 산을 찾아가 마침내 그를 진정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유명한 명대사를 남긴 장면인데요. 잘 지내냐는 히로코의 외침에 감기에 앓아누운 이츠키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교차하며 보여주잖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일본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 막 이름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일본 영화 봤을 때 이름의 뜻을 엄청 좀 의미 깊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도 여자 이츠키랑 이제 죽은 이츠키가 동명이인이고 또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츠키가 태어날 때 나무에다가 이츠키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처럼 좀 이름이 같은 만큼 좀 공유하는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죽은 이츠키한테 하는 질문이지만 같은 동명이인인 이제 여자 이츠키가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주셨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로코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히로코가 찾아간 그 산에서 남자친구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감기에 앓아놓은 이츠키는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산자이고 그래서 뭔가 이 세 인물이 공명하면서 생과 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리고 그 생과 사의 세계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랑, 산 자랑, 그쵸.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랑. 네, 맞아요. 그렇게 세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명대사가 사실 편지의 첫 문구랑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히로코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와키바 시게루 캐릭터를 좀 다르게 봤는데 막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침부터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에 네. 와키바 시게루가 가장 중요한 때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을 하거든요. 히로코가 네네.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뭔가 히로코를 이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츠키가 이 순간에 죽은 아빠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로코가 이제 죽은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이제 이츠키가 죽은 아빠에게 잘 지내고 있냐, 나도 잘 지낸다라고 하는 답장처럼 좀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츠키도 자신의 아빠를 좀 떠올리잖아요. 꿈에서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증폭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과 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공명하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 러브레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만의 서정적인 감정이 잘 드러난 영화 같아요. 2장에서는 임대현 감독의 영화 윤희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웨이드님, 영화 윤희에게는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어느 날 세봄은 엄마 윤희에게 온 준의 편지를 먼저 읽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 엄마가 말하지 못한 과거의 사랑을 알게 된 세봄은 엄마를 위해 준을 만나게 하기 위해 여행을 제안합니다. 편지의 발신지인 오타루를 찾아간 두 모녀는 여행 중 몰래 각자 준을 찾으며 배회해야 하는데요. 세봄의 노력을 통해 준과 윤희는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후 윤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으며 대학에 간 세봄을 따라 이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끝이 납니다. 러브레터와 사뭇 다른 감성의 로맨스를 보여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윤희에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인가요? 저는 찍는 행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윤희도 옛날에 사진을 찍었었고 근데 이게 세봄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세봄의 남자친구인 경수도 결국에는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뭔가 사랑의 연쇄작용처럼 사진을 찍는 게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희가 준의 사진을 찍어줬고 이를 계속 간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전 이건 사랑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봄이가 예쁜 것만 찍는다는 게 결국 사랑하는 걸 찍는다라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들렸고 뭔가 윤희가 세봄에게 카메라를 물려준 행위가 너도 나처럼 뭔가 사랑하는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라 염원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윤희의 염원이 세봄이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코이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들 중에서 세봄이가 나는 예쁜 것만 찍어 하는 그 장면이 딱 볼 때 엄청 쿵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너는 왜 사람을 안 찍어 하는 그 장면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약간 세봄이의 평소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엄마를 찍는 세봄이를 보면서 엄마가 세봄이에게 엄청 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고 다른 한 장면은 마지막에 윤희랑 윤희의 전남편이 만나가지고 전남편이 딱 청첩장 건네주고 윤희가 꼭 행복해야 돼 하니까 엄청 남편이 울잖아요. 근데 그분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눈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 제일 좋아했었고 네. 또 다른 장면 생각하면 세범이가 엄마랑 눈싸움하는 장면 그 전에 너무 교류가 스킨십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뭐 눈으로나마 이제 어쨌든 터치가 있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사실 저도 그 눈싸움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네. 비슷하게 이제 윤희가 세봄이한테 처음으로 옛 친구에 대한 얘기를 꺼낸 장면이기도 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세봄이 너도 알겠지만 이렇게 엄마가 친구가 있어라고 했는데 세봄이가 엄마한테 이미 다 들켰는데 막 아니 나 처음 듣는다 이러는 게 어색하게 연기를 맞아요. 너무 투명해서 웃겼던 것 같습니다. 윤희의 딸 세봄은 준의 편지를 먼저 보곤 엄마가 준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서로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한 관계가 기억에 남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모녀의 관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에서 이야기해주신 장면이랑 이어지는 게 있어서 먼저 말하고 싶은데 네. 저는 기다림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눈싸움을 하기 전에 대사를 보면 윤희가 세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말 안 했어 하니까 너가 말하길 기다렸지 이렇게 그쵸, 말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세봄도 어떻게 보면 윤희가 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관계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눈싸움을 하고 서로 눈을 던지는 행위들이 뭔가 이런 기다림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둘 다 서로를 엄청 사랑하는 거에 비해 표현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MBTI로 따지면 I랑 T의 조합이다 둘 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봄이도 엄마를 위해서 그 편지를 보고 여행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그 친구를 찾아갈 정도면 굉장히 엄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 둘이 말하는 것만 봐서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뜻한 모녀 관계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초반에는 윤희랑 세봄이 엄마와 딸로서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닌가 생각했고 후반부에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봄이 이제 윤희의 카메라로 윤희를 찍는 장면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계기였는데 근데 영화 초반에 인물 사진은 안 찍냐고 삼촌이 세봄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세봄이 자기는 아름다운 것만 찍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오타루에 가서는 엄마 사진을 찍었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세봄이 엄마를 그만큼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세봄이 엄마를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 그 카메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본 게 있는데 네. 윤희가 그 카메라를 받은 게 할머니한테 뭐 대학을 못 간 대신에 받은 카메라. 맞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그 차별이나 이런 걸 상징했던 그런 거고 근데 그거를 세봄이 물려받아서 그 상처를 들여다본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윤희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는 게 그 윤희의 아픔을 이제 들여다보고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해석이 좋아서 얘기해봤습니다. 그 해석도 되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봄이가 그 고장나 있었는데 그걸 고쳐서 자기가 쓰는 거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적인 플롯도 네. 뭐 외롭고 공허해 있는 엄마의 상태를 세봄이가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러니까 윤희가 굉장히 이해심이 넓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남자친구를 몰래 데려온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해외여행 가서도 막 각자 그쵸, 그냥 하게 두잖아요. 네, 그냥 네. 막 두잖아요. 원래 잘 그렇게 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20살 네네네. 막 된 성인한테. 그래서 굉장히 이해심이 넓구나. 또 담배 피는 것도 알았는데 너무 이런 엄마가 없지 않나. 이제 영화가 끝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세봄이랑 윤희가 엄청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완전 안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영화 초반에요? 아니요, 그냥 그 영화 초반 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세봄이 진짜 어릴 때. 네. 왜냐하면은 그 윤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해서 나온 아기가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좀 대할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 부모님의 이제 압박, 뭐 삼촌의 이제 소개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를 온전히 사랑하기는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준과 윤희의 관계도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만날 듯 하면서도 못 만나던 둘의 관계 때문에 영화가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준과 윤희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저는 서로 너무 조심하는 게 더 찐 사랑처럼 느껴졌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더 안절부절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간질간질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윤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바에서 한국어로 갑자기 준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너무 슬프게 보이고 그래서 되게 진짜 이 사람들이 했던 사랑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랑을 했구나. 정말 큰 사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하는 게 다 사소한 것들이어서 산책하고 그냥 뭐 집에 구경 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실제로는 만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준이 요즘 꿈에 윤희가 나온다고 하니까 고모가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같이 있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준과 윤희에게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준과 윤희가 다시 만나고 준과 윤희의 만남이 가까워지는 동안에 윤희의 변화도 좀 신기했는데 다들 뭔가 그 윤희의 옷차림을 변한 걸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딩에서 코트로 맞아요. 바뀐 거. 근데 저는 약간 목도리에 집중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목을 진짜 칭칭 감아요. 맨 처음에 이제 준을 만나러 갔다 숨었을 때 거울 앞에서 한참 목도리를 매만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스카프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폴라에 스카프를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스카프도 안 하고 그냥 목폴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목을 감싸는 게 계속 억눌렀던 마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진 윤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좋습니다. 저는 패딩에서 코트로 바뀐 것만 좀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도리로도 변화를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디테일한데요? 그렇네요. 엄청 디테일하네. 저는 준과 윤희의 편지 내용만 보고도 약간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은 윤희에 대해 꿈을 꾸게 되는 날이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윤희를 그리워한 게 보였고, 그리고 사실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게 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둘이 재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윤희가 준한테 너한테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한테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다른 캐릭터 얘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더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도 지아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명장면 그 세범의 아빠 역할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고 초반에 막 세범이 왜 헤어졌냐고 막 물어볼 때 엄마는 약간 사람을 외롭게 한다. 그쵸. 그런 넋두리 같은 그 말조차의 그 감정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연기 진짜 잘한다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윤희도 어찌 보면 세범의 아빠한테 잘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행복을 빌어주잖아요. 그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끝나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뭔가 세범의 아빠 캐릭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윤희가 세범의 아빠를 굉장히 외롭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결혼 생활 동안. 맞아요. 그래서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윤희가 싫어한다고 하지만 뭔가 그 계기나 단초의 시작에서 뭔가 윤희가 그 계기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마지막에 막 울잖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저는 그렇게 기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남편은 윤희의 사랑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남아있는데 윤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진짜 꼭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완벽한 끝이구나를 감지해서 재혼하는 건 본인인데 본인이 차인 느낌이었을 것 같은 그런 거 아시죠? 그걸로 끝을 맺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또 너무 다정해요. 진짜로. 영양제 막 계속 사오고 유죄다. 저는 그 세범의 남자친구 경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세범이를 좋아해서 옆에 붙어 다니는 게 귀여웠고, 또 장갑을 직접 리폼해서 선물하는 것도 저는 진짜 순수해 보였거든요. 순수 그 자체. 그래서 세범이랑 약간 경수의 모습을 보고 이건 고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진짜 순수하면서도 풋풋한 연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세범의 남자친구 보면서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가 둘이 대화하는 걸 듣고 남자친구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범이가 말을 너무 좀 세게 해가지고 나도 너처럼 생각 없이 살고 싶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세범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도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을 들었으면은 진짜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울고 뒤에서 넘기는 게 너무 저는 준의 고모가 기억에 남는데 일단 저는 그 세범이를 막 창문에서 훔쳐보는 장면이 너무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뭔가 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초반부에 준을 안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준이 안기고 나서 제 생각보다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마음을 계속 숨기고 살았는데 고모랑 나눌 수 있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고모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서 차량용 방향제 향이 났다고 하는데 뭔가 윤희도 준을 말할 때 좋은 향기가 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뭔가 그게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준의 고모가 6개월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평생을 그리워하다니 신기하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뭔가 되게 뇌리에 많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몇 년을 연애했든 몇 개월을 연애했든 뭔가 깊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궁금증도 잃었던 것 같아요. 윤희에게는 중년 여성 퀴어를 주제로 해서 더 의미가 깊은 작품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표현된 중년 퀴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준이 료코 씨에게 말하던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준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료코 씨한테 말할 때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얘기했던 게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겨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계속 숨기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이 이로울 게 없으니 뭔가 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주는 것 같아서 준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맞아요. 그런 게 좀 간접적으로 느껴졌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말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의미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이 장면 보면서 료코가 다른 말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닮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계속 뭔가 준이 료코를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사실 료코는 좀 다른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용기를 가져도 된다 이런 식의. 근데 막 그래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좀 더 깨닫는 장면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퀴어 소재를 다룬 외국 작품을 그동안 많이 봐왔어서 국내 영화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면서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받은 사회적인 차별을 담백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 작품은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퀴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더욱 부정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윤희가 뭐 정신병원을 간 거, 그리고 준의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거, 그런 걸 숨긴 거 이런 내용으로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고 또 정신병원에 다닌 윤희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좀 슬펐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약간 삼촌의 마지막 말도 너무 상처였었는데 막 또 무슨 꿍꿍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그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맞아요. 저도 세범 삼촌이 떠오르는 게 진짜 세범한테 너무 인자하고 잘해주는 사람인데 맞아요. 또 윤희한테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니까 좀 입체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신병원을 다닐 일이고 또 삼촌이 막 윤희한테 무슨 바람 들었냐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세범의 삼촌이 나쁜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초반에 세범이가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왔을 때 윤희가 삼촌이랑 그만 만나라. 삼촌 사진관에서 사진 그만 맞아요. 찍어라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말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뭔가 윤희에게 있어서 자기 오빠는 좋은 기억을 선사해줬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족쇄 같은 느낌? 맞아요. 자기가 연결해준 공장을 보내고 맞아요. 계속 간섭하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이제 아예 새로운 지역으로 맞아요. 새 출발을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윤희에게 대한 비하인드를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이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저는 러브레터를 오마주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추모식 이후에 차 타고 가는데 그 머리 아픈 준의 모습 있잖아요. 러브레터에서도 왜 이츠키의 엄마가 머리 아프다가 꾀병 부리면서 뒷좌석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비슷해서 그 차 타고 가는 그 장면이 그래서 이거 오마주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윤희에게 원래 제목에 대한 비하인드를 말하고 싶은데 원래 윤희에게 원래 제목이 만월이래요. 그래서 이 윤희에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월단이라고 부르거든요. 팬클럽이 있구나.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에서 사랑 고백을 달이 참 예쁘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영화에서도 달이 좀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는데 하필 준과 윤희가 만난 날에 보름달이 떴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져서 저는 뭔가 만월이라고 제목을 지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만월로 지었어도 성공했을 것 맞아요, 같기는 한데 맞아요. 또 윤희에게가 너무 찰떡이라서 맞아요. 네. 저는 이번 녹음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윤희라는 이름이 알고 보니까 그 감독님의 어머니가 연애하던 시절에 쓰던 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쓴 편지를 보고 이 이름을 알게 되어서 이제 영화의 캐릭터 이름으로 쓰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렇게 감독의 개인적인 일화를 담은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영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굉장히 낭만적인 이름의 배경이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꼭 보셔야겠는데. 가명은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칭 아닐까요? 근데 아닌가요? 그게 애칭이 근데 너무 진짜 실제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저도 약간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는 커플분들 중에 그렇게 쓰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커플 아니었을까요? 겨울 멜로 매치업 2 1부에서는 두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연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화 두 편을 나누어져 이야기하긴 했지만 언뜻 비슷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나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러브레터와 윤희에게를 매치업해보면서 작품 속 해석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나간 첫사랑이 떠오른 러브레터의 테마곡 A Winter Story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두 영화를 비교하고 매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등장하는 여러 공통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며 패널분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영화 모두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끝나는 이야기를 띠고 있잖아요. 패널분들은 두 영화의 편지 중 어떤 편지가 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러브레터의 편지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러브레터에서 편지를 다루는 방식은 뭔가 히로코의 그리움이나 이별의 아픔을 해소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이츠키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츠키는 오빠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을 글로 남김으로써 뭔가 영원으로 남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러브레터 속 편지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너무 좋긴 했지만 윤희에게에서 편지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서 윤희에게를 뽑을 건데 왜냐하면 이 처음이랑 끝이 윤희에게는 완전 이렇게 낭독의 느낌으로 시작하고 맞아요. 끝나잖아요. 그게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아줬던 것 같아서 특히 마지막에 그 명대사 있죠. 추신 나도 네 꿈을 꿔. 여기서 완전 쿵 하고 뭔가 가슴에 내려앉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윤희에게 속 편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윤희에게를 꼽아봤고 그리고 저도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인이었던 사람은 아니고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여자인 친구인데 가끔 그 친구가 써준 편지를 다시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러면 뭔가 애틋한 기분도 들고 나도 다시 편지를 쓰고 싶지만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뭔가 공감이 가서 윤희에게 써 편지 내용도 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윤희에게에서 낭독을 하는데 처음 녹음이 새봄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준의 나레이션으로 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봄이 먼저 그 맞아요. 편지의 초반본을 먼저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윤희에게가 있고 맞아요. 그게 좀 딸과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윤희에게 속의 편지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의 편지로 영화가 시작하고 윤희의 편지로 끝나는 연출이 인상적이어서 시작과 끝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편지 속 내용에서도 두 인물의 솔직한 감정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좋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가 나중에 편지에서 추신 나도 네 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좋았는데 이게 뭔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꿈을 꾼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게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편지가 아니라 서로 보낼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하게 네네. 만드는 맞아요. 편지여서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러브레터랑 윤희에게서 편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도서 카드 있잖아요. 이츠키의 도서 카드. 네. 그것도 일종의 러브레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서 너무 소심해서 표현 못하는 마음인데 이제 우연히 이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을 걸 생각하면 진짜 그 진심이 다른 편지에 못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러브레터와 윤희에게는 모두 오타루라는 일본의 소도시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는데요. 삿포로 근처의 작은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패널분들은 어떤 영화의 오타루가 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오타루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네네. 진짜 이 두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촬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영화 윤희에게에서 나온 오타루가 영화 속에선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러브레터 촬영지를 실제로 가보면 그 러브레터 촬영지가 실제로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러브레터의 오타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는 가기 전에 네. 실제로 보고 난 네, 후에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갔다 오지 못했으니까 네. 영화 속에서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뭔가 윤희에게가 더 진짜 눈이 쌓인 마을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맞아요. 러브레터보다 더 와 진짜 눈 속 마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저도 윤희에게의 오타루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윤희에게 속 오타루가 더 좋았어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눈이 수북하게 쌓인 모습이 영화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렸고 또 준의 고모 가게도 전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이 공간이 되게 작긴 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해 보여서 나중에 오타루에 가게 된다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윤희에게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 카페가 엄청 인상 깊었는데 좀 다르게 보자면 저는 뭔가 눈의 색감이 엄청 두 영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윤희에게는 약간 푸른빛이 맞아요. 도는데 러브레터는 약간 회색빛? 맞아요. 네, 돌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푸른빛이 약간 외로움의 감정이나 그런 걸 좀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좀 뭔가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네. 근데 뭔가 회색빛의 러브레터의 눈은 조금 무섭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짝 맞아요. 우울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준 거는 윤희에게 속의 오타루 풍경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약간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뭔지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있어요. 저도 볼 때 윤희에게 눈이 더 하얗고 깨끗한 느낌이 맞아요. 들었었던 것 같아서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30년 지난 영화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찍은 건지. 약간 녹은 눈? 그러니까 도로 위에 좀 더러워져서 진짜 밟기 싫은 눈이. 맞아요. 네. 눈 덮인 오타루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두 영화 모두 눈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두 영화에서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해석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러브레터에서 눈이 막 엄청 예쁘게만 보이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네. 좀 동의를 하는 게 러브레터에서는 진짜 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츠키가 또 실제로 죽은 이츠키는 설산에서 어쨌든 조난을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아름답기보다는 좀 무섭고 서늘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눈이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도 뭔가 윤희에게서의 눈도 막
엄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한 느낌도 났었고 그리고 눈싸움도 하고 이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러브레터에서 눈은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윤희에게 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반부랑 후반부 약간 보면서 달라진 제 감정이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뭔가 눈이 계속 쌓이는 게 마음을 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고모가 막 치우면 또 눈이 오고 치우면 또 눈이 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연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눈이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이라서 뭔가 잊은 것 같다가도 다시 불현듯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본능적인 감정이니까 결국엔 다시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해석이 되다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마음을 방해하는 현실 같다고도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뭔가 눈을 계속 치우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윤희와 준의 만남이 점점 가까워지고 새봄의 말이었나? 그 폐쇄된 기찻길이 있는데 그게 눈 때문에 쌓여서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폐쇄된 기찻길이 그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고 그걸 눈이 막고 있었다는 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뭔가 사회적인 현실을 또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봤습니다. 저도 영화에서 기찻길이랑 기차가 좀 중요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기찻길을 그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길 그런 걸로 생각해서 그 위를 눈이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짐 혹은 장애물 이런 걸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윤희에게랑 러브레터에서 표현된 눈 모두가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떤 감정의 복잡성도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하얗다 보니까 그래서 뭐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또 두 영화가 모두 첫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은 또 기다림을 뜻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겨울만 되면은 저희가 막 첫눈을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 눈이 내리면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러브레터에서 히로코가 죽은 남자친구 이츠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윤희에게서 윤희와 준이 서로를 언젠가는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다림처럼 좀 표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러브레터와 윤희에게 모두 오랜 시간을 거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애틋한 사랑 이야기이지만 더 마음에 드는 서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서사만 봤을 땐 윤희에게 왜냐면 일단 기간이 더 길어요. 20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길고 그리고 편지를 원래는 보낼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모가 어쨌든 몰래 넣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적었던 편지를 계속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자기가 의지로 보낸 게 아니라 어쨌든 고모가 도와줘서 겨우 닿게 된 게 너무 그 서사의 포인트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러브레터인데요. 사랑 이야기와 관련된 서사를 생각해보면 윤희에게는 뭔가 준과 윤희의 서사가 전면에 드러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뭔가 맞아요. 그거 자체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네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뭔가 러브레터에서 이츠키랑 여자 이츠키 두 사람의 풋사랑? 이게 엄청 풋풋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러브레터의 서사를 더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항상 영화를 보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의 연애를 다룬 서사가 항상 더 와닿더라고요. 뭔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순수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러브레터에서는 이츠키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잖아요. 근데 이츠키를 좋아하고 있음에도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느껴져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더 애틋해 보였습니다. 약간 첫사랑이나 이뤄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러브레터를 골랐는데 저는 뭔가 편지를 통해서 그 이츠키의 첫사랑이 드러나는 과정도 좋았지만 이츠키가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윤희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담아내지 않잖아요. 사소하게. 근데 러브레터는 진짜 사소한 장면들을 적어서 보내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많을 거고 그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잘못 기억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냥 담아내는 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때 여자 이츠키였다면 이츠키를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뭔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좀 휘발되고 남자 이츠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일부러 적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서사를 생각했을 때는 러브레터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해진 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여자 이츠키도 남자 이츠키를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고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 해석이나 댓글을 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여자 이츠키는 남자 이츠키를 안 좋아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시험지를 바꾸려고 그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냥 그 딱 불렀을 때 시험지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못 말해서 밤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나이가 소개시켜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되게 쭈뼛쭈뼛거리고 망설이는 게 느껴져서 마치 중학교 때 자기가 이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괜히 야, 나 소개시켜줘 하는 그런 느낌의 여자애를 보는 느낌이었달까?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조금 매치가 안 됐던 게 현재의 이츠키는 엄청 밝고 당찬 모습인데 그쵸. 그 중학생 때 모습은 되게 수줍고 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어서 그렇게 수줍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남자 이츠키만큼은 확실히 안 좋아했고 그러니까 남자 이츠키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넘어갔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도 나설 생각 없는 딱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릴 때니까 그리고 맞아요. 뭔가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호감 정도까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다른가 봅니다. 네, 영화 속 화면을 가득 채운 눈처럼 배경음악 또한 영화를 더 따뜻하게 채워줬던 것 같아요. 영화 속 OST 중에서 어떤 영화의 어떤 음악이 혹시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윤희에게서 윤희랑 준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가장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좀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했고 또 이 장면에 이어서 세범이랑 경수가 뽀뽀하는 장면까지도 이 음악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윤희랑 세범 모두 각자 좋아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을 하는 순간이어서 더 이런 애틋한 음악이 사용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결말에서 이츠키가 도서카드 뒤편에 그려진 자신을 볼 때 약간 미소 지을 때 나왔던 엔딩 음악? 그게 기억에 남고 그게 진짜 간질간질해서 영화에서 제일 설렜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뒷 맞아요. 그림을 보는 그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러브레터에서 푸른 산호초가 나오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뒤 푸른 산호초가 역주행을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한이의 힘이 컸다. 저는 윤희에게 사운드 트랙 중에서는 오타루 가는 기차 안에서 나왔던 사운드 트랙이 기억에 남는데 뭔가 이제 윤희가 준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음악이라 좀 더 뭔가 음악의 상징성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이 2번이 나오는데 제가 결국 이 음악의 제목을 못 찾았어요. 근데 네. 이게 운동장 그 사진 찍을 때 나오는 음악이고 그리고 막 편지 엄청 신나게 주고받을 때 잠깐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러브레터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좀 더 우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사운드 트랙만은 조금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둘이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좀 즐기고 있다? 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운드 트랙이 기억이 남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신다면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목이 뭘까요? 댓글에 제목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저도 러브레터의 사운드 트랙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윈터 스토리 이 사운드 트랙은 너무 유명하니까 약간 패스하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게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딱 그 서론이 쫙 펼쳐지면서 나오는 노래 제목이 His Smile이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뭔가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깔고 가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츠키의 편지, 윤희의 편지 모두 나레이션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지만 두 편지 모두 전달되진 않잖아요. 두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가정해보고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답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네. 뭐죠? 감성적이지 않은... 저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윤희가 진짜 편지를 전달하고 준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게 됐다면 세범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방학 때 오타루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말. 생각보다 그렇게 감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친척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이 해외에 계시면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부러웠거든요. 그냥 바람을 담은 거고 네. 하고 싶은 거. 세범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구나. 네, 약간. 세범 입장에서는 둘이 연락하는 게 자기도 일본 갈 일도 생기고 계산적인데요? 그냥 일본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제일 아니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데. 갈아타. 환승연애. 환승연애. 저는 솔직히 그 이츠키의 편지가 히로코에게 전달되었다고 해도 히로코가 이츠키에게 다시 답장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츠키가 싫어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미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제 히로코는 남자친구의 이츠키를 놓아주기로 결심을 했고 또 첫사랑이 자신과 닮은 이츠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츠키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약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윤희의 편지를 받은 주는 뭐 요즘에도 윤희에 대한 꿈을 꾼다고 말하면서 뭐 용기를 내서 언제 한번 만나자는 답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또 재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준이랑 윤희는 뭔가 관계가 더 나아가거나 이후에 편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여자 이츠키와 히로코의 관계는 아마 이제 히로코가 감사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끝난 게 아닐까. 추억으로 남겨두려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둘 다 답장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냥 딱 영화가 그려낸 게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그 준과 윤희가 만난 것도 그냥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20년 동안 서로 못 만났던 거를 그 한 번에 만나면서 정리하려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둘 다 답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그 편지를 간직하는 걸로 대신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세범은 일본에 못 가는데 자꾸 일본에 가시는 거 그냥 혼자 가면 되죠. 네. 혼자 여행을. 고모 가게 가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약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하자면 겨울 영화 얘기를 했으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름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비슷하게 약간 분위기 있고 그리고 키어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는데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사운드 트랙도 굉장히 좋고 풍경 자체가 보는 맛이 굉장히 좋은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소공녀. 그 한국의 어쨌든 겨울 좀 더 삭막한 느낌. 그리고 이제 안지영과 이솜의 로맨스 그것도 좀 마음에 들고 이솜 배우랑 안지영 배우가 또 다른 역할에서도 많이 만나니까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만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공녀가 좀 생각났어요. 혹시 그 자이언티의 눈 뮤직비디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게 네. 그 소공녀 감독의 맞아요. 남편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와. 그 소공녀 영화를 보면 그 뭔가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 자이언티 눈 뮤직비디오가 저 보면서 네. 울었어요. 진짜 슬퍼. 뮤직비디오 보시면서요? 네. 그래서 꼭 만약에 소공녀를 보시면 그 자이언티 눈 같이.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세트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봐야겠네요.
저는 두 영화가 모두 첫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느낌인 나의 소녀시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도 서툴고 어색하지만 순수한 첫사랑의 감정을 잘 담고 있어서 뭔가 학창 시절의 풋풋함과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네,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을 오늘 처음 감사돼 버렸어. 저는 약간 계절감이 담긴 영화를 보면 에릭 로메르 영화가 떠오르는데 에릭 로메르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가 다 사계절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마다 하나씩 보면 좋은데 전 아직 겨울 이야기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에릭 로메르가 뭔가 단순히 계절의 이미지나 분위기만 잘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같은 거를 많이 그려내요. 뭔가 여름이면 되게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감정, 네. 가을이면 좀 농익은 감정 이런 거를 잘 보여줘서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2부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영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무비 매치업답게 두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영화를 고른 뒤 그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말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떤 영화가 더 좋았는지 평가해볼까요? 저는 윤희에게를 골랐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어제 새벽에 다시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 영화 하면 전 윤희에게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드렁크 9점이고요. 네. 한 줄 평 너무 고민했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네. 동그랗게 뭉친 사랑과 보름달 안에 겹친 마음들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시적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러브레터를 골랐고요. 별점은 9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약간 클래식 is the best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러브레터를 더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러브레터를 뽑게 되었던 것 같고 한 줄 평은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사랑과 지나간 추억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로 할게요. 저도 러브레터를 선택을 했고요. 저는 평점이 9점으로 드렁크이고 한 줄 평은 하얀 눈처럼 순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입니다. 별점이 높네요. 저도 높아요. 뭐죠? 저 윤희에게 네. 하고 윤희에게 드렁크 9점이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치워도 차오르는 사랑 언젠간 녹겠지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방송을 끝내기 전 사운드 트랙 윤희에게 음악과 함께 오타루로 떠나는 느낌을 받으며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멜로 영화 러브레터와 윤희에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덕분에 이번 겨울에 필요한 로맨스는 다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영화를 보고 나면 편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편지를 쓸 일이 더 없어서일까요? 히로코의 편지가 이츠키에게 닿은 것처럼 준의 편지가 윤희에게 닿은 것처럼 진심을 담은 편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 그칠지 모를 만큼 눈이 펑펑 내릴 때면 두텁게 쌓이는 눈처럼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츠키와 윤희처럼 설령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진심이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이번 팟캐스트 겨울 멜로 매치업 2 러브레터 대 윤희에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지안, 호희, 레이드, 루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